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모스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4년 제38회 읽어왔고요. 마지막 작품들 두 작품 남았죠. 윤희영 작가님의 쿤의 여행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는 특징이 저희가 이미 이전 시간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봤던 작품이 또 나와요. 두 번째 보는 셈이죠, 저희는. 그런 작품들이 정리해보면 편혜영 작가님의 저녁의 구애, 그리고 조혜진 작가님의 빛의 호의, 윤희영 작가님의 쿤의 여행, 무려 세 작품이나 젊은 작가상에서 봤던 작품들이에요. 놀랍죠. 혹시나 궁금해서 제가 2014년 이후 2015년부터 젊은 작가상에서 우리가 읽었던 작품이 혹시 또 있을까 해서 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이후에는 겹치는 게 거의 안 나오고 겹치더라도 한 작품 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읽었던 작품 또 보는 것도 반갑고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미 알잖아요, 저희가. 좀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은 이런 그런 갈망이랄까? 호기심 이런 게 더 커서 아무튼 이번엔 세 작품이나 봤다는 거. 다 좋았어요. 편혜영 작가님의 저녁의 구애도 워낙 잘 쓰셨고, 조혜진 작가님의 빛의 호의도 너무 좋았고, 윤희영 작가님의 쿤의 여행도 재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쿤의 여행을 그렇게 좋은 평가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별로였다, 쏘쏘였다, 그렇게 기억하는데 제가 다시 봤잖아요, 요번에. 근데 이게 잘 썼더라고요. 이거 대박인데? 그때 만약에 별 3개를 줬다면 지금은 별 5개를 줄 수 있는 작품이 쿤의 여행이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작품은 설정이 독특해요. SF적인 상상력인데 쿤 쿤이 뭐냐면 어떤 뭐 여기 보면 우무나 곤약과 비슷하게 물컹거리는 회백색 덩어리인데 이제 그 쿤 어떤 인형 같은 거죠. 그 등 뒤에 내가 딱 붙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그럼 쿤을 타인이 보기에는 쿤이 나예요. 어,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도 탁월해요. 다 어린 이 화자는 지금 화자는 15살 정도? 중학생 정도 나이 때 쿤에 올라타요. 쿤과 합일됐죠. 그 이후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장면이 뭐냐면 첫 문장이 쿤을 뜯어냈다. 말 그대로 뜯어냈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뜯어낸 이후에 어, 이, 이 지금 엄마 나이인데 이 15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외모가. 나는 성장 전혀 못하고 쿤이 나 대신에 살아줬죠. 그럼 이건 절묘한 비유자 상징이잖아요. 실제 우리가 몸은 컸지만 저도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이거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의 겉껍데기, 우리 지금 외모 이 껍데기가 쿤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소설적 표현으로 보면 껍데기는 다 큰 어른인데 뭐 30대 40대 뭐 어떤 노인 인 분도 있고 껍데기 쿤은 노인 어른인데 이 겉 아래에 있는 진짜 그 마음, 그건 아이야. 그걸 나타낸 거예요, 이게 소설적으로. 절묘하다, 상징이. 이거 나잖아, 내 이야기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쿤이라는 절묘한 상징을 가져와서 인간의 어린 모습들, 미성숙한 모습들을 절묘하게 잘 보여준 거죠. 그래서 탁월했다. 이런 설정 너무 좋았어요. 이거 이 소설도 설정이 다 했다. 설정에서부터 먹고 들어간 거죠. 이, 파우스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뭐 이런 또 느낌이 이제 고전의 어떤 한 형식을 또 띌 수
있는 어떤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게요. 사실 뭐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고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혹은 뭐 내가 이제 명명하는 어떤 자 외에 내가 혼자 상상하는 어떤 어,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로 읽힐 수 있는 어, 친구가 됐기도 했다가 뭐 이것저것 이제 말도 같이 나눴다가 그리고 어떤 감정 때문에 떼어내려고 이제 뭐 시도도 하고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뭔가 이제 애증의 관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새로운 자아인 것 같은 네. 아주 좋은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설정 잘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쿤을 그래 쿤이 그런 존재야. 내가 붙어 있다가 수술했어. 떼어냈어. 떼고 난 이후에 인제 펼쳐지는 이 성장담이랄까? 그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른이 될 것인가, 이 화자가. 그게 인제 관건인데 그걸 인제 소설가마다 다르게 표현하겠죠, 스토리를. 이 스토리가 절묘한 게 한번 보면은 그래 수술하고 나서 어 아이가 아이가 이제 아이한테 이런 얘기하죠. "딸 미안해. 엄마가 잘할게. 얼른 잘할게." 이런 말을 하고 응. 그리고 이 아이는 적응이 안 돼서 "고마워 언니." "아니 엄마."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화자가 노력을 많이 해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음. 근데 그 쿤에게 엎여 있었던 시간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296 쪽에 보면 어 "내 아이를 쿤이 낳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웃었다, 엄마가. 나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겪어온 시간, 감내했던 삶의 무거움을 알고 싶지 않았고 담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쿤에부터 살게 했던 거죠. 쿤은 해마다 엄마의 생일을 챙겼고 장례식에서 엄마의 유해가 수습되는 광경도 내 대신 지켜보았다. 나는 그런 일은 슬퍼서 하기 싫었다. 이게 참 많이 공감이 가요. 일부러 꺼려 했던 그런 마음들.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겠죠. 예. 그런 시간들 을 다시 반성을 하고 이 화자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들 에피소드가 상당히 여기 좀 많아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죠. 299 쪽에 보면 어 이메일 보내기 전에 할머니를 만나기도 해요, 왼쪽 할머니. 낮에 사람들을 보면 왼쪽으로 다니라고 하고 저녁에 사람들을 보면 오른쪽으로 다니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죠. 예. 근데 이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이 그녀를 알아봐요. 다른 사람들은 쿤으로 그녀를 봤는데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가 돼 버렸어." "아니 어느 쪽으로 다녔는데 떨어져 버린 거야?" "고생은 하지 마. 고생하는 거랑 크는 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이 왼쪽 할머니가 어떻게 이 화자를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 봤는데. 어, 이게 저도 근데 읽어도 뭔가 그죠? 예, 좀 이렇게 애매하게 뭔가 느껴지는 어떤 뭐 상징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너무 짧기도 하고 이 왼쪽 오른쪽 이 할머니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거지? 왜 이 사람만 알아보지? 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낮에는 왼쪽이라고 했다. 밤에는 오른쪽으로 다니라고 했다. 근데 이게 뭔가 할 윤희영 작가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설정한 걸 텐데 독특하잖아요, 인물이. 모르겠어요, 잘.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예. 사실 이런 어떤 애매한 어떤 정황이나 상징에도 불구하고 대사는 굉장히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의미론적으로 확 그냥 주고 있거든요. 아. 팔 뒤꿈치 들고 왼쪽으로 다녀야지 법으로 적용이 져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밤의 대사나 이제 낮의 대사가 이제 뭐 약간씩 다르면서 예, 갑자기 이제 떨어져 버리는. 예, 그리고 뭐 고생은 하지만 고생하는 거랑 크는 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음, 라는 어떤 위안을 또 주는 음, 말을 또 받는. 어.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읽어봐도 어떤 정확한 어떤 정황에서 이제 딱 모르겠죠. 어, 예, 읽혀지진 아니, 않아요. 그래서 예. 저번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 어떤 소설 보다가 상징이 너무 어려워서 뭔지 모르겠다.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소설이 간혹 등장하죠. 근데 어떤 상징은 너무 분명해서, 보면 딱, 아, 이게 그런 의미네. 알아듣게 되는 상징이 있고, 지금처럼 이게 도대체 뭔 의미로, 뭔가 깊은 뜻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의도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반 독자들이, 그냥 읽었을 때 상징이 뭔 의미인지는 알아볼 수 있게 써야 잘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작가만 아는 상징이잖아요. 아니면 소수만이 아는 상징. 이렇게 되면 좀, 상징이 잘못 쓰인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어, 상징도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일부러, 어, 사실 뭐 이 쿤이라는 게 네,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아거나 혹은 이제 내 이제 옆에서 이제 등 쪽에서 이제 자라나는 또 하나의 어떤 내면의 목소리 혹은 어떤 이제 나의 어떤 표상되어지는 어떤 관계 내가 이제 어떻게 보여야 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밀점 뭐 어떤 이제 뭐 밀접하게 이제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바깥의 어떤 이름표 같은 어떤 점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이제 막 확실하게 이제 형상화를 할 수 있겠으나 또 이렇게 보면은 좀 아리송한 매력이 있거든요. 맞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리송한 매력. 음, 그걸 노렸을 수도 있겠네요. 음, 그게 의도일 수 있다. 그러면 넘어가서 299쪽에 보면 이 화자가 메일을 씁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S 아주머니에게 메일을 써요. 쓰고 A에게도 메일을 쓰죠. 그러나 누구에게도 답장은 오지 않아요. 뭐 이런 에피소드. 이게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되게 짧아요. 근데 임팩트가 있죠. 301쪽에 넘어가면 학교에 다시 가요. 그 중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302쪽에 보면 C를 만나요. C는 재밌는 게, 303쪽에 보면 C의 쿤이 자상하게 물었다. 그 쿤은 C이기도 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쿤에 업혀 다니는 처지였던 그의 몸은 몇 해 전 하나로 합쳐졌다.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둘이 합쳐진 케이스. 나는 떼어낸 케이스. 응. C가 조금씩 줄어들고 작아져 쿤의 등으로 스며든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응. 쿤에게 흡수되다니 C는 끝나버린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말 쿤 속으로 흡수된 것일까? 어, 이런 C의 케이스도 있어요. 음. C는 24살 때 소개팅하고 2달 사귀었던 친구입니다. 음. 304쪽에 보면 재밌는 묘사가 있는데, 어, 서로의 쿤이 마음에 들었다. 그때 그의 쿤은 어딘가 서글퍼 보였고, 아마 그때 그에게 물었다면 내 쿤도 마찬가지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쿤 뒤에 탄 소년과 소녀는 서로를 보지 못했을 거라 나는 확신한다. 서로의 쿤이 마음에 들어서. C와 나는 각자의 쿤의 귀에 헤드폰을 씌우고 쿤끼리 손을 잡게 하고는 레코드점에 가는 걸 좋아했다. 응,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참 상징적으로도, 저도 만약에 누군가 연애를 하면 내 안에 어떤 진실한 자아가 그 사람의 자아와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외모에 막 이렇게 화장하고 멋있게 옷 입고 아니면 어떤 멋진 말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쿤이죠. 이 소설적인 상징으로 보면.
쿤과 쿤이 사귀는. 결국 그 내면은 만나지 못해. 서로 몰라. 또 더군다나 몰라. 그냥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사귀는. 이게 뭔가. 이게 어때? 이게 저는 이 절묘한 비유자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게 읽으면서도 뭔가 통쾌했어요. 아 이거지. 아 왜 우리는 쿤과 쿤이 만나는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상징이거든요. 저도 뭐 이런 부분이 네. 정말 뭐 어떤 문학의 어떤 그런 어떤 성장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특히나 뭐 앞에서는 불확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약간 분리거든요. 와, 앞에는 불확실인데 이건 분리다. 아, 예, 오늘 왜냐면 하우스님 네. 폼이 장난 아니야. 너무 감동적인. 네, 말씀해 주세요. 뭐, 네, 뭐 작품이 좋아서 그런 걸 아, 수도 예. 아, 있겠죠. 그렇죠?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딱 전곡을 찔러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또 이제 뭐 누구나 겪는 어떤 하나의 어떤 단계라고 보면요. 사실 뭐 고등학생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다 놀고 싶거든요. 뭐 그냥 음, 좀 이렇게 편하게 뭐 소파에 누워서 음, 핸드폰 하고 싶고 게임 하고 싶고. 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단계에 도달을 하려면은 이제 상징계의 어떤 질서의 어떤 동아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줄타기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나 뭐 이렇게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보일까가 이제 두려워서 소심하게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있는데 맞아요. 음, 그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우발적이고 뭔가 조금 돌발적인 어떤 상태에 어떤 돌입하는 어떤 자아의 뭔가 욕망의 어떤 형태를 감추기 위해서 음, 당연히 이제 가면을 써야죠. 예. 그 가면,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네. 유교 문화가 또 너무 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의 예절, 뭐, 교육받고 선생님이 너무 주입식 교육하고, 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들수록 그게 더 심하죠. 네. 어떤 다름을 잘 인정을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런 어떤 상층계 질서에 이제 편입하는 것들이 뭐 어떤 뭐 행위나 이제 어떤 관계들이 사실 되게 너무 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음, 뭐 연애를 이제 한다고 해도 음, 어떤 이제 자신이 이제 원하는 연애보다는 상대방에 같이 이제 맞춰서 하는 음, 그리고 어떤 사교회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음, 나는 사실 돈가스를 먹고 싶은데 음, 그 사람의 어떤 얘기를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의중을 통해서 같이 맞추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좀 어, 그 한 시간 막 두 시간 뭔가 되게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음, 그런 과정들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사실 이제 뭐 문학의 어떤 그 진실을 또 파악하는 데는 어, 뭐 어떤 의미로는 그 아이 같은 뭐 자아를 이제 꺼내기에는 음, 굉장히 좀 좋은 주제이기도 하고 음, 저는 근데 뭐 이게 뭐 어차피 이제 다 이제 뭐 통과해야 할 음, 그리고 자신을 또 감춘다고 해서 사실 다 감추진 못하거든요. 네, 나중에. 그죠. 예. 스며 이제 삐쭉삐쭉 나오는 것들 있죠. 음, 음, 계속 가보면 305쪽부터 그 엄마와 딸의 대화가 나와요.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대화 잘 써져 있는데 우리 딸은 옛날 엄마가 좋아, 지금 엄마가 좋아? 옛날 엄마는 나이가 많고 지금 엄마는 안 많아. 그래, 그런데 누가 더 좋아? 잘 모르겠어.
옛날 엄마는 키가 커서 좋았어. 지금 엄마는 언니 같아서 좋아. 친구 같고 나랑 말도 더 잘 통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전에는 모르던 노래도 많이 알고 그래서 좋아. 정말? 응, 그런데 좀 다이어트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 같기도 해. 옛날엔 안 그랬는데 다이어트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 응,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고 계속 웃고 또 몸을 움직이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끝도 없이 하는 그 언니들 같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싫어. 싫진 않지만 안타까워 언니. 아니 엄마. 엄마는 키가 안 커져서 힘든가 봐. 엄마가 안 크면 나랑 계속 언니 동생처럼 놀 수 있을 텐데. 음. 이런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정말 좋았어요. 응. 다이어트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처럼. 근데 이런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 C에게 조언을 들었던 어떻게 그렇게 너는 네가 됐냐? 하고 싶은 일을 했어.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했어. 이 말 듣고 백화점에 가서 향수를 사줘. 그리고 오븐을 꺼내서 베이킹 공부를 하고 사진을 찍고 줄넘기를 하고 뭐 책도 사서 봅니다. 하지만 몸은 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요. 대학교를 다시 가요. 찾아가서 문과대 학생극계 낫달의 동아리에 가서 극회를 배우고 싶다. 어. 이게 이제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석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출석하고 일주일에 3번 학교에 나가 낫달 동아리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 근데 그 중 한 언니가 실제로 언니가 아니겠지만 언니가 알아보죠. 너 진짜 15살 아니지? 네? 떨어져 나온 거지 다 알아. 원래는 몇 살이었어? 솔직히 댁 같은 사람들 좀 짜증나. 제 나이대로 못 살고 쿵 같은 거에나 붙어 다니고 받을 혜택은 다 받았는데 속에 든 건 없고 나이대로 여기저기 젊은 애들 있는 데나 집적거리며 친한 척하고 모를 것 같아? 당신들은 커피 한 잔 하면 마시면서 한 30분 얘기 듣고는 컬럼에다 쓰든지 방송 나가서 얘기하잖아. 20대가 지금껏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건지 그런 게 그렇게 재밌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길 왜 왔어? 뭘 하려고? 대사 너무 좋죠. 윤희한 작가님은 입말을 살려서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이런 말 할 것 같은 느낌. 가만히 있다가 이 주인공이 말하죠. 선배 밥 사주세요. 뭐? 이렇게 친해지는. 왜 떼어난 거야? 불편해서? 불편해도 지금 그 상태만큼 불편하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런 줄? 미안, 인체 공부하느라 사람들 관찰을 좀 했거든. 자세히 말하면 기분 나쁠 테니 그냥 알 수 있었다고 할게. 난 그냥 이해가 잘 안 돼. 대기 여기서 뭐라는 건지. 이런 대화를 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이제 배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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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언니의 사정을 알게 돼요. 사정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가 되고 싶다. 는, 저한테 연기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기는 실제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텅 빈 광당 무대에 세우고 그녀가 맨 먼저 시킨 건 울음 연기였다. 신용은 했으나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웃다가 죽을 것처럼 웃어보라는 게 그 다음 명령이었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해봐. 대기하고 있는 최고의 욕을 해보라고. 외쳐보라고. 이런 식으로. 새와 고양이가 되어보라고도 하고, 신과 싸우는 단 한 명의 인간이 되어보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연기를. 이제 무엇이든 되고 싶은 것이 되어봐.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음표가 내리누르는 것 같았고 텅 빈 객석이 나를 적대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랬다. 그게 내가 되고 싶은 것이었다. 음. 그러나 어떻게 눈을 깜빡일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 그래서 이런 연기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해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버지가 누워 있는 곳? 언제 왔냐? 어. 오라고 한 게 언젠데 이제 왔냐 여기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누워 있죠. 아버지는 인기 스타 강사였어요. 어
멘토, 선생님, 스승님, 나의 정신적 지주라고 불리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320쪽에 나오죠. 그는 왜 그랬을까? 왜 평생 엄마가 나를 때리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욕을 하고 결국에는 집을 나가버리지 않으면 안 됐을까?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사과해요. 무엇을? 우리에게 한 일들을요. 나는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 그가 작은 목소리로 흐느꼈다. 미안하다. 이제 날 좀 편하게 해다오. 그래서 이 아빠도 쿤을 떼어내죠. 그 아버지도 불완전한 어린애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리고 죽어 보이죠, 아버지가. 그리고 묻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21쪽 이렇게 나옵니다. 쿤을 만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의 빈 곳을 그대로 비워둔 채 살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평생 한 번이라도 집을 나서 볼 수나 있었을까? 괜찮아요, 잘하지 않아도. 어린 아버지에게 말해주죠. 괜찮아요, 잘하지 않아도. 남편과 딸의 손을 잡고 15살의 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요. 아, 이게 뭔가 성장담이기도 하고, 뭔가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아버지와 재회하는 장면도 그렇고, 앞에 이제 선배, 여자 선배로부터 대화도 하고, 연기 수업도 듣는 이런 장면들, 어, 어떠셨나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쿤이라는 상징물을 굉장히 좀 무의식적으로 이제 흐릿하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런 어떤 애증의 어떤 또 다른 자, 어, 아, 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둘 다 혼용해서 쓴 것 같아요. 어, 하나는 이제 자신의 뭐 표상되어진 어떤 보여진 어떤 그런 그 이미지, 네, 그 어떤 껍데기 뭐 껍데기, 하면 껍데기. 예, 페르소나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요. 결국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제 좋은 그 방법론을 이제 이런 어떤 분리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분리를 이제 좀 심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분리를 시켜서 어 그냥 한쪽을 그냥 거의 이제 거세시켜 버린 어떤 경우가 사실 북유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왜냐하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범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쳐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간이 좀 특별해지고 싶고 네. 뭔가 이제 재능러가 되고 싶고 자신만 돋보이고 싶어 하는 어떤 우월감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이제 거세시켜서 평범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치니까 이제 그 특별하고 우월한 어떤 그 자아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 뭐 해서 뭐 북유럽이 이제 뭐 청소년기 때 굉장히 좀 많은 우울증과 자살률이 많다고 들었긴 했어요. 왜냐 어, 예, 아이들이 이제 뭐 너무 이제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야, 나 이거 1등 했다 이러면은 뭐 컴다운 이러면서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어, 어, 평범한 게 최고야. 음,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보이면 안 돼. 뭐 이렇게 아, 계속 세뇌를 완전히 시키기 때문에 아, 북유럽은 어,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평범함이 사실 이제 겸손이 미덕이긴 하지만 이제 뭐 특별한 사람은 또 특별하게 이제 보이고 싶긴 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쿤의 여행.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이미 쿤을 떼어낸 이 화자가 여행을 하는 거라서 뭐 쿤을 떼어낸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왜 쿤의 여행일까요? 제목이. 쿤이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화자는 이미 쿤을 떼어냈는데. 아무래도 좀 소중한 어떤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쿤이 이게 좀 특이하게 목을 조르거든요. 아, 꿈속에서. 예. 예.
그래서 이게 또 S와 M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목을 조르기 때문에. 이게 어, 또 S와 M이 좀 또 이게 인류사에서도 되게 이제 애매한 관계인 게 음, 사실 제 생각으로는 M도 이제 왜곡된 성체라고 보거든요. 프로이트 말처럼. 어. 왜냐하면 내가 S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S가 뭐고 M이 뭐죠? 이제 S가 이제 과학적인 어떤 형태 아, 그리고 M이 피학적인 형태인데요. 아,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사회든 어떤 뭐 사회성이든 혹은 어떤 형질이든 간에 성질이든 간에 일단은 남자가 S 쪽이 좀 많긴 하죠. 그러게요. 내가 주도해서. 어, 그게 뭐 심한 S라고 보기보다는 음, 일반적인 S. 음, 뭐 내가 주도한다. 음, 내가 지배한다. 음. 내가 먼저 앞선다. 그리고 뭐 지배욕. 이런. 근데 이제 M은 그러면은 그 S를 바라보면서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음, 그래서 프로이트는 아마 M도 왜곡된 어떤 억압의 성취. 음, 왜냐하면 S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음, 혹은 내가 S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뭐 학벌이나 지식이나 어떤 말빨이나 뭐 여러 가지 나이나 뭐 이렇게 성별이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것이 이제 안 되면은 M으로 왜곡되게 성취를 한다. 뭐 음, 이런데요. 근데 이게 또 맞다기보다는 이게 뭐 어떤 상생과 뭐 협력인지 아니면은 원래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속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를 선택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음. 자, 아무튼 뭐 쿤의 여행 어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30분 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할 말이 많았던 좋은 작품이었다는 거죠. 다음 작품 넘어가서 마지막 작품입니다. 안보윤 작가님의 나선의 방향이란 소설이에요. 아, 이 소설은 참 슬픈 소설인데, 정말 슬픈데, 형과 동생이 있죠. 근데 어렸을 때, 어, 부모님이 죽어요. 돌아가시는데, 328쪽에, 이 소설은 독특하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던 정황이 주석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분 참 슬프거든요. 끔찍하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앞좌석에 타고 있다 즉사하시고, 어, 동생과 남았는데, 이 형은, 이 남자는 목이 이제 또 그 나무에 관통당해서 목소리를 잃어버리죠. 그건 동생만 멀쩡해요. 동생은 그런데 두 번 자살 시도를 하고. 부모님 잃고 순식간에, 동생과 둘이 사는데, 동생이 어떻게든 생활력이 좋아서, 음, 옷 장사를 하죠. 동대문 옷 돼가지고. 근데 형을 또 취업을 시켜줘요. 그래서 150만 원씩 그 월급도 주고 그렇게 살아가요, 형은. 동생은 대구로 내려가서 또 옷 장사하고 가게 내서 형은 거기다 동대문에서 새벽마다 옷 떼가지고 동생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본업을 합니다. 어, 참 이렇게 하다가 형이 어느 날 그 시장에서 마리미를 만나요. 순대볶음집의 마리미. 이집트에서 왔다고 하죠. 마리미도 한국어를 못해요. 근데 마리미와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근데 마리미는 남편이 이미 있죠. 이 336쪽에 주석이 또 있습니다. 이 소설은 주석이 두 개 달려 있는데 주석이 되게 중요해요. 전사를 가까이 인물들의 전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마리미의 원래 이름은 마리암이고 이집트에서 왔고 근데 그 남편이 되게 나쁜 사람이죠. 때리기도 하고 막 근데 매 맞는 아내로 살다가 마리암이 어 나와가지고 이 순대볶음집에서 살면서 자신의 월급의 절반은 남편한테 보내고 절반은 가족에게 보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참 불우한 인생인데 그 마리암과 이 남자는 눈이 맞았고
근데 이 동생이 참 착한 게 어떻게든 이 마리암과 남자를 잘 살게 해주려고 서로 이, 이 아까 그 마리암의 남편에게 이제 좀 결단을 내리려고 갔는데 그 협상이 안 되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뭐 돈을 10배까지 부르면서 마리암을 데려올 때 썼던 돈. 당연히 그 협상 결렬되고 남편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순대볶음 집도 막 뒤엎고 막 불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서로 숨어 살죠. 동생은 이제 숨어 살게 하고 어쨌든 이 마리암과 이 남자는 둘이 딸도 낳고 잘 삽니다. 진짜 숨어 살아요. 어떤 숨어 살고 근데 결국 동생도 죽어요. 몇 년 후에 너무 안타깝게 죽어버리고 안쓰럽게 이게 슬픈 삶인데 그런데 이 딸도 낳아 살다가 딸도 갑자기 또 죽어버리죠. 어. 그래서 345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거의 마지막인데 그 남자는 자신의 목을 주름과 세월 사이로 숨어들어 이제는 손금처럼 흐려진 상처를 더듬었다. 자신의 목소리는 유효하지 않았다. 얼굴을 마주볼 수 없는, 손을 맞잡을 수 없는 거리에서 남자의 목소리는 어떤 것도 마리아에게 전할 수 없었다. 지금 딸이 죽었는데 마리아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게 사랑하는 딸의 죽음일지라도 남자는 딸의 발밑에 쭈그려 앉았다.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을 마리아에게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조개 껍질처럼 반들거리던 딸의 손톱에 집요하게 들러붙는 죽음의 색을 문질러 지우며 자신들의 낙원이라 생각했던 그곳이 일종의 유배지였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오해할 틈이 없었을 뿐임을. 세상을 유유히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과 마주칠 순간을 필사적으로 유예하고 있었을 뿐임을. 남자에게 언어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간혹 마리암이 남자에게 보내던 아득한 시선은 이해할 수 없음에서 오는 체념인지도 몰랐다. 이런 깨달음이 들은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음, 괜찮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다. 이 앞에서는 행복하다, 괜찮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는 천천히 들판을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바람이 불고, 어, 그죠. 어, 쓸쓸하게 슬프게 끝나는데, 이런 소설이에요. 나선, 나선의 방향이라는.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뭐 읽는 맛이 어, 있는 어떤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뭐 이 감각적인 어떤 묘사들과 이 정황들이 하나의 어떤 뭔가 사건을 이제 암시하듯이 그리고 뭔가 어, 그 행복한 어떤 뭐 상태를 이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 뭐 그, 그 남자가 이제 굉장히 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이제 앞에서 이제 행복해라는 말도 사실은 지금 그 자신의 어떤 각오처럼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데 아, 행복해 이렇게 말하듯이 굉장히 좀 처절한 어떤 느낌의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 너무 슬프죠, 일단. 예.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장애인 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등장했던 소설을 저희 몇 번 봤어요.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환경, 극단적인 불우한 환경으로 소설가가 밀어넣는 거죠. 이 주인공들을.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 운명이 흘러가면. 어, 근데 이 소설을 그럼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인데, 안보현 작가님은 이 소설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었는가? 독자들에게.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어떤 형식을 약간 지금 뭐 우리 이렇게 말태수기처럼 아니 뭐 말태수기보다 자신의 어떤 시각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뭐 축소하거나 단축을 해서
사실의 어떤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이제 뭐 체업은 드라마성은 없지만, 하루에 이틀에 3일의 어떤 시간을, 드라마를, 어, 그 감독이 혹은 그 작가가 이렇게 너무 월권행위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샷을 찍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류의 소설의 장점은 어, 이제 오래오래 이제 계속 장편이나 혹은 어떤 단락이 이제 넘어가거나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감각적인 어떤 모래적인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수록 어, 독자에게 뭔가 판단을 이제 맡기고 자신은 이제 숨어 있어요. 유보해요. 아, 아, 단지 그냥 삶을 다큐멘터리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맞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예. 보여준다. 어, 의도가 숨어 있지만, 음, 은둔해 있지만, 사실상 이 어떤 인물의 어떤 삶, 그냥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카메라로 쭉 그냥 보는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소설, 나선의 방향은 요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저희 총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10편에, 총 10편이에요. 많죠. 한때는 이제 5편까지 우수상 수상작 5편에서 뭐 일곱 편을 본 적도 있었는데 10편을 봤습니다. 작품 많이 봤는데 한 편씩 한번 어 다시 되새겨 보면서 평을 해볼까 합니다. 현영 작가님의 몬순이란 대상 수상작부터 볼 텐데요. 자, 이 작품 어떠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어, 계속 이제 또 상을 또 받는 작가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 때도 거의 맨날 최종심이 이제 올라가는 애가 거의 이번에는 당연히 자신이 된다. 음, 예, 왜냐면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죠.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어, 오히려 안 되면 삐지거든요. 안 되면. 예,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죠,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뭐 잘 때 외에는 문학만 팠는데 와, 진짜 그 중간중간에 뭐 영화 보고 뭐 그런 예술 영화 보고 그런 거 있지만 잘 때 빼고는 문학만 했대요. 올인했네요, 진짜. 그래서 그런 애들은 타야죠. 예. 어, 실제 그래서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예, 3천만 원 받았어요. 그 아, 문학가사에. 대단하다. 잘 예. 됐네요. 결국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네.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음, 진짜 막 정말 자신이 이제 그런 어떤 작가의 어떤 길을 명징하게 밟고 있는 애들은 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래 하면, 또 열심히 하면 되긴 된다. 희망적이네요, 진짜. 어, 네. 아니 뭐 잘 때 빼고 방문 했다는데 어떻게 그죠. 뭐 반론을 어떻게 해요? 네, 확실히 시간을 그만큼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진정성을 갖고. 음, 자, 그래서 몬순 얘기를 하다 기억하는데, 어떠셨는지요? 편혜영 작가도 그런 작가다. 맞아요. 예. 다작이고 예. 워낙 잘 다작이 쓰시니까. 다 예. 예. 다작이 다 좋아요. 좋아요. 예, 그, 작품 다 좋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몬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편혜영 이제 작가님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또 보충할 수 있도록 이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물음들과 그런 어떤 감각들 그리고 자신만이 어떤 독창적인 어떤 개발 방법을 예측해서 예측하는 문장들 어, 여기에서도 진짜 뭐 서성이는 문장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을 해석하는 문장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일의 징후를 전조하는 문장, 의미를 감추고다가 나중에 이제 반전을 일으키는 문장들,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진짜 뭐 책을 정말 이제 품고 사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맞아요. 근데 저는 편혜영 작가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거 보면서 작가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주기라고 할까? 박민규 작가님이 한동안 이상문학상에 자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죠. 이게 또 아프셔서 글을 못 쓰셔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작가들도 이게 뭐 영원히 당연히 상을 탈 수는 없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활동 이렇게 보이다가 또 그 이후에는 안 어느 순간 사라지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상문학상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길게 보다 보니까 뭐 젊은 작가상 때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간 보이다가 또 어느 순간 이런 작가님들이 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죠. 아, 이 작가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실까? 활동하시지만 글이 잘 예전만큼 아니라서 또 상을 못 받으시는 건가? 다양한 추측이 들기도 하고. 박민규 작가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요. 그 생각이 들었고. 편혜원 작가님은 오랫동안 쓰시다 보니까 결국 받으셨고. 이런 거죠. 그, 좀 한편으로는 받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데 또 안 보이는 작가들을 보면 되게 궁금하고 그래요. 양면적인 감정이 드는데 저는 이제 몬순이라는 작품은 편혜영 작가님은 어떤 사태를 마주하는 인간의 감정의 기복이랄까? 그런 거 정말 잘 쓰시는 작가 아닌가. 그 전액의 구애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말할 수 있겠죠. 정말 그 남자가 그, 그 어떤 하룻밤이에요. 하룻밤에 단지 자기의 상황이 도시를 그 도시를 이제 지진이 잘 막 일어나는 도시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트럭이 갑자기 사고 나서 불이 나죠. 그런 다양한 정황들 덕분 때문에 이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도 했다가 갑자기 또 사귀자고도 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린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이 오락가락하는 그걸 정말 잘 드러내는 작가 아닌가. 전액의 구애 어떠셨나요? 저녁의 구애는 또 편혜영 작가님의 뭐 대표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음, 음, 어떻게 보면 작품 세계의 어떤 표지작이라고 부를 만큼 어, 굉장히 좀 진중한 그리고 무거운 주제를 잘 다루는 사실 이런 주제를 뭐 누구나 이제 뭐 다뤄보라 이제 던져주면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죠. 예. 심지어 이 장례식은 뭐 이방인 카프카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작가들이 다 쓰고 있어서 오, 이거는 하나의 사실 도전이에요. 도전이다. 예, 오, 왜냐면 이게 장례식 잘못 쓰면은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정말 이제 이런 고전적인 어떤 주제를 어, 누구나 작가들이면 도전해야 되지만 굉장히 힘든 도전을 음, 하는 작가다. 음.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도전이었고, 도전은 성공했다. 예. 저도 편혜원 작가님의 소설집을 나중에 또 보고 싶어요. 김혜란 작가님의 달려라 아비 이런 것처럼 반드시 봐야 될 한국 소설. 예, 그런 작가 아닌가. 자, 다음 작가 넘어가서 김숨 작가님 법 앞에서 어떠셨나요? 법 앞에서 라는 작품은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방향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폭력의 어떤 근원은 무엇인가? 과연 법 앞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법 앞에서 인간은 정의로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그래도 해낸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승 작가님은 문장력이 워낙 탁월하셔서 이정욱 작가님과 더불어 어, 정말 시를 쓰듯이 한 문장 한 문장 찍어 쓰시는 느낌. 전에 국수라는 작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국수. 그 작품도 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잖아요. 거기야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화자의 마음을 정말 세밀하게 잘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는데, 근데 김솜 작가님을 저는 이제 그 이 두 작품 국수와 법 앞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잘 쓰시는데 이게 자칫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독수 때도 그랬거든요. 동일한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문제점 이라 생각하는데, 법 앞에서도 상당히 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1시간 동안 아니 1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그 법정으로 그걸 1시간 동안 묘사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자칫 지루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걸음 걸으면 한 걸음 걸은 거를 인제 한 문단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해. 근데 물론 생각은 많이 하죠. 되게 이지적인 작가예요. 한혜영 작가님의 그 감성적인 묘사와 이게 대비돼서 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국수 때도 그랬죠. 국수를 만드는 장면을 하나하나 묘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죽하고 근데 그 하나하나 의미는 있는데 좀 다소 지루해질 수 있다. 어. 일일이 다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 그랬습니다. 약간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게 40 쪽이 아니라 30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동일한 묘사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좀 다소 좀 이게 템포가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다. 저는 뭐 일단 굉장히 좋은 주제를, 보물상자를 잘 발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심지어 형식도 굉장히 절망의 형식을 잘 그리고 있고. 하지만 마무리 안타가 부족했다. 아, 저는. 마무리가 좀 별로였나요? 왜냐면 네. 사실 이게 또 그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고통이나 절망, 그, 함축된 어떤 정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법 앞에서 이제 인간이 어떤 고통을 이제 받고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인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다 내놓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악의 평범성까지 좋았어요. 악의 평범성까지는 좋았지만 음.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와 닿으면서 음. 마치 이제 악의 평범성이 그 모든 이제 일어났던 이제 불, 물, 풀, 뭐 공기 같은 아이들이 모두 하나의 악의 평범성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고 음. 갑자기 이제 뭐 그 개미들 또한 평범한 악이다. 그리고 저기 뭐 새를 잡아먹는 메뚜기 뭐 아니 새가 이제 메뚜기를 뭐 사마귀를 잡아먹는데 이것은 평범한가 악인가 약간 이런 고뇌나 질문까지 등장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작품 손은규 작가님의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인데, 이게 저부터 얘기를 하면 음 이건 뭐 설정이 다 했죠. 어느 순간 그 도시의 사람들이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직장인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대하고, 그리고 아내나 딸도 "아, 당신이 내 아내군요. 네가 내 딸이구나." 부모님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딸을 잃을 때에도 어 그렇게 뭐 감정이 살지 않는 거죠. 왜냐면 축적된 함께한 그 경험들, 추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도 좋았어요. 기억에 대한, 인간은 결국 함께한 공유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봤고,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 저는 뭐 이런 어떤 실험도 이제 아주 반가워하고요. 오히려 약간 기억을 이제 잃고
굉장히 이제 절망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고 막 아예 그냥 판데모니엄 그 완전 그냥 슈퍼마켓 털고 내가 이제 회사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냥 뭐 야구방망이 들고 그냥 유리창 깨고 막 그렇진 않죠. 이 도시 사람들 다 예, 무기력하죠. 어, 체념하고 있고 음, 우울하고. 네. 그런 풍경은 어떨까? 음, 이 도시의 특징이 음, 그냥 체념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뭘 의욕이 없어요. 기업을 잃으면 실제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한데 뭘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많이 소파에 앉아 있는다든지 뭐 그죠? 다들 밋밋하게 앉아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잘 몽타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작품 천명관 작가님의 파충류의 밤. 아이 독특하죠. 어떠셨나요? 저는 뭐 아주 맛깔나게 읽었는데요. 다만 이제 파충류까지 이제 도달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살짝 뭔가 자기적인 어떤 느낌으로 연결되었긴 하지만 사실 이것 또한 뭔가 감각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었다는 점에서 뭐, 뭐 기상천외한 어떤 그런 상상력도 감각적으로 잘 쓰면은 가려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문장력이 탁월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파충류의 뇌, 인간의 뇌, 포유류의 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너무 흥미롭고 제목부터가 막 끌어들이죠. 그리고 불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수면욕, 그 성욕, 그 죽음에 대한 욕망 이런 걸 정말 잘 다룬 그런 작품이지 않나.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등장 인물들도 그렇고요. 조혜진 작가님의 빛의 호의도 저희가 두 번째로 본 작품인데 더 좋았어요. 이게 다큐멘터리 안에 다큐멘터리가 있는 이야기 안에 이야기 형식도 좋았고 주제를 정말 다큐멘터리 인물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죠. 대사 대사 잘 치고 조혜진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분명하고 어,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고 봅니다. 어떠셨나요? 픽션을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어, 아주 이제 치밀하고 가공이 잘 된 방식의 어,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빛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해보면 공지영 작가가 이제 그때 대표작으로 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떠올리면서 어, 과연 이제 인간 세상의 이제 빛은 어떤 것일까? 어, 그리고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소설의 빛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묵직하게 쓴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윤고은 작가님의 프레디의 사생아 어떠셨나요? 음. 프레디 사생아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에피타이저 같은 뭔가 이제 느낌으로 혹은 어떤 소설적인 어떤 진실이 있다면 어, 이제 그런 어떤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 방에 이제 가면은 작곡이 될 것 같은 뭔가 이제 약을 음, 또 뭔가 좀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들 정도로 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인간의 어떤 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참 좋았던 게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실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환상적인 환상 소설이기도 하면서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소설을 싫어할 수가 없다. 파리가 배경이기도 하고 인물의 매력이 엄청나요. 어, 그리고 이 프레디 머큐리 이용해서 자기의 향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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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렴치한 이 사람의 의도, 이 향수 회사 사장의 그런 자본주의에 굴복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계가 돼버린 그걸 잘 풍자하는 소설이지 않았나.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쇼팽이나 뭐 프로이트의 어떤 뭐 취향이나 사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영민하게 잘 접근한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 좋습니다.
음. 읽고 나면은 사실 별거 없긴 한데요. 사실 어, 이게 이런 어떤 느낌은 근데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맞아, 매력적이에요. 네, 매력적으로 잘 썼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장욱 작가님의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아, 전 개인적으로 최고의 이번 연도 최고의 작품이라고 뽑는데 대상 받아도 됐을 것 같은. 이건 뭐 거짓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화자가 진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정말 헷갈리게 썼잖아요. 형식적으로도. 탁월하고 뭐 문장 좋고 상징 비유 좋고 캐릭터 좋고 다 좋아요. 에피소드도 좋고요. 아까도 봤지만 정말 잘 쓴 작품인 거 아니지 않나. 이정우 작가님 스타일 자체가 좀 마음에 들어요. 캐릭터를 다루는 데는 정말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절반 이상의 하루 때도 하루라는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 화자 자체가 너무 강렬하죠. 그러니까 특이한 인물을 다루는 데는 이정욱 작가님이 넘버원이지 않나.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는 뭐 아주 뭐 실론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천만하게 잘 소설로 이제 요하해서 쓴다는 작가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어떤 뭐 불신이나 이제 비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주의를 살아가는데 아주 큰 보약이자 장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공공의 어떤 질서를 얘기할 때 나 혼자 노를 외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에서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시작법 어, 그런 어떤 상징적인 질서를 깨는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을 잘 모색하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윤희영 작가님의 쿤의 여행. 이 작품도 두 번째로 봤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볼 때보다 더 좋았어요. 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허위, 가식, 껍데기, 위선,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상징하죠. 쿤과 쿤이 만나서 연애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면은 아직 15살에 머물러 있는 어린 아이. 실제 그렇잖아요. 어, 건늙어버린. 음. 그런 걸 정말 상징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잘 표현했고, 이 쿤을 떼어냈다로 시작하는데, 음, 그래서 이 쿤을 떼어낸 이 화자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성장기, 성장 소설인 셈이죠. 에피소드들도 참 좋았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중간에도 또 쿤을 쿤을 먹어버리거나 쿤에게 점령당하거나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연기 동아리 들어가서 연기하면서 또 스스로를 직면하는 과정들 이런 거 에피소드 하나하나도 정말 잘 배치했고 너무 좋았다. 대사도 너무 찰지고요. 딸과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연극 동아리에서 언니와의 대화 찰지게 잘 썼다. 전반적으로 이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이런 일부러 뭐 의도적으로는 이렇게 썼는지는 몰라도 헤매이게 만든 아, 어, 정말 뭐 다양한 어떤 의미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 이것까지 보였다가 저것까지 보였다 헤매이게 만든 그런 네. 소설도 가진 매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특히나 이거는 뭐 이든지 뭐 SM인지 아니면 페르소나인지 가면인지 정말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 다일 맞아요. 수도 있고요. 예. 맞아, 다일 수도 있죠. 의미가 너무 다양하죠. 쿤이라는 건.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 어, 그래서 아주 뭐 특이인지 깊이, 그러니까 의미가 다양해진다는 게 깊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쿤이 있으니까 정말 잘 쓴 거죠. 음, 이렇게 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잘 잡았다, 쿤. 어. 이쿤 설정 하나 이 설정에서부터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네. 음. 아까 손원규 작가님의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 순식간에 기억을 잃었어. 이 설정부터 먹고 들어가. 이런 소설도 있어요, 보다 보면. 하나만 잘 잡아도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쓰느냐는 작가의 역량에 달린 거니까. 설정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절반 이상은. 이기고 들어가는 게임이라고 보고. 근데 마지막 작품, 안보윤 작가님의 나선의 방향. 어떠셨나요? 굉장히 뭐 정통적인 방식이지만, 그것이 이제 좀 잘 쓰여지면은, 아베코베의 모래 여자처럼 뭔가 하나의 어떤 현실을 이제 오마주하면서, 미러를 이제 보는 듯한, 사실, 모래 여자 아베코베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모래를, 모래를 푸지 않으면 마을이 이제 붕괴되는, 어, 마을에 이제 막 뭐 곤충 저거 뭐 잡다가 이제 막 떨어져서 어떤 여자랑 같이 이제 모래를 퍼서 마을이 이제 붕괴되지 않도록 이제 음, 푸는데, 사실 애초에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예. 음, 음,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음,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나선의 방향처럼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카메라로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실험적인 카메라, 음, 어, 뭐 실험적인 카메라기는 그렇고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하나의 음, 변곡점을 이제 계속 그려내는 음. 그런 카메라를 이제 계속 보는 듯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나선의 방향이라는 소설은 그 장애인과 그, 그 외국인 노동자죠. 의 사랑을 그린 작품인데 너무 비극적이에요. 비극에 비극을 더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동생도 죽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제 결혼했는데 딸도 죽고 이거는 작가님이 안보현 작가님이 그냥 엄청 그냥 최대한 절망을 주겠다. 이 주인공에게 밀어붙인 거죠, 끝까지. 어디까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나 보자. 운명이 이렇다. 보여주는 건데 너무 슬픕니다. 슬프고. 그래서 결국에 그럼 작가님이 도대체 뭘 보여주고자 한 거냐, 독자들에게. 이렇게 비극에 비극을 덧대서. 어,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밀고 나갔는데 결국 이 주인공은 남는 게 뭐 그러면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됐나? 결국에는 뭐 인간극장이죠. 인간. 다만 이제 휴머니즘은 뺀, 그리고 굉장히 좀 절망이 가득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인간극장이죠. 이 주인공 너무 불쌍해요. 다 죽었잖아요. 부모님 죽고 동생 죽고 딸 죽고 뭐 자기도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소설이고 음, 자, 다 봤는데요. 자, 이제 저희만의 베스트를 뽑아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이번 화의 베스트는 이정욱 작가님의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탑이다. 너무 너무 좋고 물론 이제 편혜원 작가님의 몬순이나 저녁의 구애 좋습니다. 좋고 윤고은 작가님의 프레디의 사생아나 조혜진 작가님의 빛의 호의, 천명건 작가님의 파충류의 밤, 윤희영 작가님의 쿤의 여행 다 좋아요. 물론 김순 작가님의 법 앞에서도 좋은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 손흥민 작가님 좋은데 저는 굳이 또 따지자면 안보윤 작가님의 나선의 방향을 제외한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모든 작품들에 별 5개를 주고 싶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정욱 작가님 작품이 제일 좋지 않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하우스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주시죠. 저도 이번에 아주 어, 더 재밌게, 그리고 너무 뭐 스펙타클하게 읽었고요. 하나하나 다 매력이 또 있지만,
이제 사실 mon순 범 앞에서 이제 뭐 파충류의 방, 빛의 호의,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쿤의 여행까지 저는 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들의 또 경향성을 제가 나름 보면은 캐릭터예요. 인물이에요, 인물. 어, 다 하나씩 보면은 뭐 쿤의 여행도 그렇죠. 나선의 방향도 그 인물이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프레디의 사생활도 그렇고 인물이 두드러져요. 빛의 호의도 마찬가지 인물 이야기죠. 파충류의 밤도 그래요. 다 그래요. 기어 잃은 자들의 도시도 그렇고 법 앞에서도 인물의 어떤 이야기, 몬순도 그렇고요.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요즘 소설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현대 지금 요즘에 이제 어, 독자들이 소설에서 바라는 게 뭔가 인물 사건 배경 뭐 주제 많이 있죠, 소설 요소들. 그 중에서 캐릭터랑 그다음에 문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앞으로 소설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 이제 제가 들었던 소설의 그 강의에서 소설가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게 그런 경향성이 진짜 드러나잖아요. 이 소설만 봐도 캐릭터가 압도적이에요. 어, 이제 독특한 캐릭터죠. 뭔가 되게 독특한 유별난 캐릭터가 중요하고 그 캐릭터를 묘사하는 그 문체 정말 어떤 간결하든 깔끔하든 압축적이든 어쨌든 밀도가 있든 그 문체, 이 압도적인 문체, 그 독특한 그 문체와 독특한 캐릭터. 이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구나, 점점. 2014년만 해도.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그런 경향성이 드러나겠지만. 전 그렇게 봤어요, 이 경향성. 뭐,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랄까? 경향성? 저도 뭐 이제 어떤 떠나지 않는 인물의 어떤 경향성, 개성, 이런 것들도 좋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 작품들은 시적인 어떤 허용, 어, 아주 멀리서 아주 먼 오브제를 가져와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소설의 어떤 문장을 다 이제 몇 개씩 떼어서 시로 이제 승화해도 좋을 만큼 문장력도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2014년은 풍성한 해였다. 사양 평준화된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읽는 내내 행복했고, 자, 이제 다음 주 저희 예고를 하면 2015년에는 그 드디어 요즘 드디어라는 말을 많이 하네요. 결국 김숨 작가님이 저희가 좋아하는 김숨 작가님이 대상을 타십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아마 2014년 저희가 2014년 살았다면 야 김숨 작가님 탈 것 같은데 내년에 그랬을 그럼 딱 2015년에 김숨 작가님 보면은 2013년에 김혜란 작가님 타셨죠? 그리고 2014년에 편혜영 작가님, 2015년에 김순 작가님. 이게 뭔가 납득이 가요. 이게 우리는 뭐 지나고 나서 보는 거긴 하지만, 탈만한 사람이 탔네. 아까 저희도 그런 말 했죠. 탈만한 사람이 탔네. 언젠가 뭐, 꾸준히 잘하는 작가님들이 결국 타요.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탔던 분들, 김영하 작가님, 뭐, 김현수, 권여선, 공지영, 뭐, 한강, 김훈, 신경수 이런 분들이 타셨거든요. 탈만한 사람이 탔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워낙 잘 쓰시는 분들이고 이미 뭐 검증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다음 2015년에 또 보이는 이름이 이정욱 작가님. 이정욱 작가님 연타석으로 계속 타시는데요. 이정욱 작가님, 손원규 작가님 자주 등장하시죠. 윤성희 작가님.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름이 보이네요. 음. 마지막으로 또 파우스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무 말씀이나 해주시죠. 네.
물론 뭐 이제 뭐 천재형 작가분들도 만약 뭐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음, 제가 뭐 생각하는 어떤 뭐 많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음, 사실 그 전부터 한 뭐 7, 8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노력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엉덩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작가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 것 같고 계속 이제 이름이 남기는 것 같은 어떤 느낌에 '열심히 쓰는 것이 역시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진짜 천재도 꾸준하면 못 이긴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한 자리에 앉아서 그게 몇 년이든 그 몇십 년 동안 한 일을 뭐 웹툰이든 뭐 소설이든 영화든 하나를 꾸준히 파면 못 이긴다. 아무리 진짜 멍청하고 못해도 그걸 몇십 년을 해 버리면 이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 이 기술직 저는 소설도 솔직히 기술직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직이라는 게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웹툰도 처음에 못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10 년, 20년 그림은 그릴수록 늘거든요. 기술직이죠. 이 기술 그릴수록 반드시 늘어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근데 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글을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아니 끊임없이 썼어. 이게 퇴보하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꾸준히 읽었어. 꾸준히 썼어. 그럼 당연히 반드시 그 이전보다 쪼끔씩 쪼끔씩 나아지겠죠. 이게 그게 저는 그래서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직이고 근육처럼 글도 근육처럼 운동도 꾸준히 하면 당연히 몸이 좋아지겠죠? 그것처럼 글도 꾸준히 쓰면 당연히 잘 쓰겠지, 이전보다 더. 이게 정직한 직업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고 글이라는 게. 어. 그래서 파우스트 님 요즘에 글 잘 소설 잘 쓰시고 계시나요? 사실은 뭐 네. 굉장히 뭐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쓰는 것처럼 이제 보이겠지만요. 어 저도 이제 뭐 소설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하루 왼종일 써 보기도 음. 하고 그리고 뭐 한 진짜 12 시간 동안 원고지 뭐 A4 용지 앞에서 한 대단하네요. 한 줄도 못 쓰기도 하고 그래도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뭐 너무 이제 많이 쓰기보다는 많이 쓰면은 이제 마라톤 할 때도 지치니까 예예예. 그게 마라톤 맞아, 마라톤. 정말 이제 쪼금씩 하고 있는데요. 어. 확실히 뭐 그때는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를 또 이렇게 뭐 시작하려면은 진짜 뭐 A4 용지 제가 뭐 하루 종일 그냥 보면서 이거 도저히 한 문장도 못 쓰겠어서 뭐 10 시간 앉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솔직히 딱 그런 저도 인제 뭐 몇 달 됐죠 이미.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아 나도 소설 쓸 거야." 근데 아직 한 문장도 못 쓰고 이게 내가 '내가 산만한 건가 게으른 건가.' 뭐 다겠죠. 핑계 핑계일 텐데. 그래서 '소설을 써야지, 써야지.' 하면서 어떤 편의점에 관련된 '소설을 쓰겠다.' 요 정도 잡아 놓고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써야지, 써야지.' 하고 미루고 어쨌든 또 써야겠죠. 어쨌든 쓰는 게 답이다. 어. 원래 그래요. 처음에 이제 원래 처음엔 다 그런가요? 이게 자꾸 써야 지 구상만 하다가 하나도 안 썼 이게 게으른 거죠. 아니 예. 그게 거의 3-4 시간 동안 진짜 예. 안 나와요. 예. 아 계속 붙잡고 있어서. 첫 문장을 못 쓰겠더라고요. 하우스님은 예. 첫 문장을 어떻게 쓰시나요? 첫 문장이 사실은 그 이야기의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그쵸. 시작을 이제 못 잡는 거죠 그냥.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음 예. 막막한 게 저는 편의점에 어쨌든 5년 정도 일했어요. 꽤 오래 일했죠. 4 년, 5 년.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경험한 게 얼만데. 느낀 것도 많고 생각한 것도 많어. 근데 이 이야기를 단편으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도무지 이 감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잘 쓴 소설들 많이 봤잖아요. 배경이라든지 캐릭터들 정말 매력적인 뭐 상도 탔으니 얼마나 잘 썼겠어요. 기존 작가님들이 내공이 있는 글을 봤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로 쓰고 싶어. 대충 쓸 순 없고 잘 쓰고 싶고.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떤 이야기 편의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근데 좀 작가님들의 고뇌를 조금 알 것 같은 게 내가 경험을 많이 했어도 오히려 여기서 이제 선별해서 이제 문학적으로 어쨌든 풀어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다른 소설들 보면서 야 소설은 이렇게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작가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그럼 편의점 얘기를 쓸 건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근데 문학적으로 써야겠지? 캐릭터 어떻게 잡고 상징 어떻게 잡고 이런 건 대충 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쓸 수 없다 이게. 아 어렵다. 예,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글 쓰는 게. 음.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 이제 그래도 하나의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이제 서성거리면서 막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걸어 다니고 아, 그리고 뭐 헤르멘 헤세인가 아니면은 네. 뭐 톨스토이인가 뭐 누구였지? 아무튼 아, 누구는 뭐 운동장을 계속 돌았대요. 아, 그래서 아 나도 일단 뭐 일단 산책을 해보자. 예. 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믿어서 이제 계속 뭔데가 산책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산책하는 어떤 느낌으로 그냥 하다가 사실은 또 그게 자기가 이제 어떤 뭔가 이제 그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기억도 막 떠올려 보고 그죠, 그죠, 그죠. 예전 기억도 막 해보고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써보고 저희들끼리 또 나름의 이제 또 하평 피드백을 또 하면 좋겠죠. 그게 또 이상적인 건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김순 작가님 대상 너무 기대되고요. 어떤 작품으로 하셨을지 워낙 좋은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보는 작가죠. 뭐 다음 주에도 7개 우수상 작품들이 또 있네요. 기대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뭐 문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쓰기 위해서 읽는다. 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